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요, 방송에서, 미쓰리가 2008년도에 힘든 일들을 겪었고,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을 1년 전에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1년이 지나고, 또 이렇게 이제 8월이 되니까, 그 기억이라든가, 예, 그 어떤 뭐 트라우마는 아니고요. 예, 저는 트라우마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었지만, 예, 정말 죽으려고 할 정도로 힘들었으나 시간이 또 흘러 보니까요. 제가 어쨌든지 간에 그때 2008년도에 겪었던 일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거든요. 음, 지금도 기억하는 게요. 그때 정말 내 모든 거를 다 잃었고요. 그리고 뭐 돈이며 뭐 명예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뭐 직장을 잃었고요. 뭐 어찌 보면 가족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됐고요.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낭떠러지 제일 끝에 외롭게 저 혼자만 이렇게 딱 서 있는 듯한 느낌. 손을 내밀어도 그 누구 하나 잡아주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낭떠러지에서 이제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 그런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예, 상당히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08년도에 문제가 뻥 터져서 그때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제 후폭풍 때문에, 음, 2010년도 가을에 추석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막 그 추석 연휴였는데요. 비가 되게 많이 와서 강남이 막 잠기고 그랬거든요. 그때 추석 연휴 때 저는 먹을 게 없어서 예, 집에 유일하게 있었던 게 뭐냐면 보리밥이랑 예, 보리랑 그리고 쌈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석 연휴 때 이제 보리밥에다가 쌈장을 비벼 먹었던 아무 반찬이 없이 예, 그리고 어, 또 제 뭐 멘토님한테 연말 선물 기념으로 예, 저한테 계란 한 판이랑 김치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음, 그때는 진짜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프고 근데 슬프다기보다 그냥 억울했던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저질렀길래 이랬을까? 나는 어찌 보면 되게 정당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영업을 하는 동안에 어, 그 문제가 발생됐던 고객과 술 마시고 이렇게 예, 살을 섞으면은 어찌 보면 내 인생이 되게 편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 예, 그렇지 않아서 뭐 그 문제가 이제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억울했던 거고요.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생긴 일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건가? 뭐 내가 이렇게까지 죽을 죄를 졌나? 뭐 이런 부분이 약간 억울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10년 동안 예, 10년 동안 진짜 매일매일 거기다가 이제 뭐 방송을 하게 됐는데 하다가 또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서 까치가 깍깍깍깍 울면 오늘은 어디서 방송하자고 연락이 오나 뭐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버텼었고요.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제가 만약에 이번에 뭐 유동성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위기가 온다면 그 위기가 회복될 수 있는 그 회복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해드렸잖아요. 음, 제가 여러분들께 물론 뭐 미쓰리는 여러분들과 뭐 같이 갈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당장 어떤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다기보다는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더 힘들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어떠한 그런 위기를 그 위기가 빵 터지면 예, 뭔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동안에도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것까지 받아들이신다면, 예, 제가 여러분 7월 달보다 8월 달이 좀 매매하는 거 괜찮을 거예요라고 해드렸던 이유가 7월 달에 증권사들이 시장을 좋게 보고 썸머랠리 타령을 했다가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그러나 8월 달은 기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의외로 또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머나, 웬일이니 1960포인트 갔네? 이런 또 그런 희망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실망도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너무 또 좌절도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게 참 오래 견뎌내야 되는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들이신다면, 이 위기가, 예, 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2008년도에 어떤 저의 문제가,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버텨온 그런 시간들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들 속에서 예, 여러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로서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되길 예,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미쓰리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영국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영국 이야기는 이거는 글쎄요. 예. 10월달 증시가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0월달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월달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도 있고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얘네가 땡겨 쓰지 않을까 그래서 9월달에 시장을 좋게 보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근데 영국이 메이 총리가 앞에서 했던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다음에도 2년 정도는 그냥 영국과 이 유럽 국가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2년 동안 부여했는데 보리스 총리가 그 정책을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즉 그 얘기 뭐냐면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국민들은 비자를 받아야죠. 이 비자를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리스 총리가 유럽연합 투스크 상임의장한테 백스톱에 대한 대체한 2020년 이전까지 마련하자. 그리고 재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투스크 의장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러면서 거절을 했고요. 자, 9월부터 영국은 그래? 재협상 안 해? 나 개 삐졌거든. 그러면서 보리스 총리가 9월 달부터 유럽연합에서 진행하는 회의 거기에 우리 영국이 뭔가 영국의 이득이 되는 거 아니면은 참석 안 할래. 이미 그 얘기는 영국은 이미 정신적으로는 지금 유럽연합을 탈퇴한 상태라는 거죠. 보리스 총리가 투스크 상임의장도 받고 또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크롱 대통령이랑 메르켈 총리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또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두 국가의 수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프랑스는 젊은 나이의 마크롱 대통령은 저 이제 앞으로 진행 가능성은 저거는 노딜 브렉시트밖에 없을 것 같아 라고 했고 약간 나이가 있는 연륜 있는 메르켈 총리는 너무 리스크로 몰고 가면은 많은 것들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좋게 가자. 그래서 보리스 총리한테 야 30일 안에 백스톱 대안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또 시간을 줬습니다. 자, 각국의 경기 부양 의지 미쓰리가 지난주에 벌써 제가 이렇게 9개 해드렸죠? 라는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사실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상승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로존의 가장인 독일의 경기 부양이었거든요. 독일에서 경제 위기 시 500억 유로를 추가 지출하겠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지난주에 사상 처음 30년짜리 국채를 제로금리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출 우대 금리, 이게 뭐냐면 최우량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나 이거를 17일부터 인하시켰죠. 제가 이 얘기 해드리면서 신용도 얘기했는데 금리를 싸게 줬는데 나 VIP 고객인데 좀 더 싸게 해달라고 하면 은행 직원이 고객의 손을 잡고 지점장방에 들어가서 금리 좀 싸게 해주십시오
아유, 안 됩니다, 고객님. 아이, 저쪽 은행에서는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뭐 본사랑 통화해가지고, 아이고, 뭐 그러면 고객 안 뺏기려고 금리 인하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홍콩은요, 191억 홍콩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콩 시위 문제 때문에 홍콩의 경제까지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홍콩 시위에다가 무력을 투입하기보다는 홍콩 옆에 있는 선전을 키우면서 홍콩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박살을 낼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홍콩 쪽에서는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태국에서는 3,160바트를 투입하기로 했고요. 브라질은 근로자 퇴직금 재원 기금 최대 35%까지 인출을 해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는요, 25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요. 아르헨티나는 대통령이 이제 10월 27일 날 대통령 뺏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민심을 좀 바꿔놓기 위해서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20% 인상한다든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가, 뭐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보너스를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ECB에서도 뭐 아직까지 ECB는 이제 9월 달에 회의를 이제 기다리고 있죠. FOM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ECB에서 정말 무슨 바주카포급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영국은 이제 노딜 브렉시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 경기에 타격을 받을까봐 소득세율 40%를 적용하는 그 기준점을 기존의 연소득 5만 파운드에서 8만 파운드까지 인상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찌 보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소득세를 적게 내게끔 소득세 감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법인세도 인하할까? 뭐 이런 거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G7 정상회의 이후에 소득세를 감세할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그리스에서는 현재 28%의 법인세율을 24%로 인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르면 내년에 10%의 감세를 중산층 감세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했다가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니까 아직 미국 살아있네. 그래서 또 그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또 무슨 짱구를 돌리고 있냐면 오스트리아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는 존재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없는 50년 만기 혹은 100년 만기의 국채를 발행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때려 붙는 이런 적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홍콩은요. 18일 날 지난주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홍콩 도심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200만 명을 넘어 300만 명 가자 그랬으나 막상 주최 측 추산 170만 명 정도로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4주 만에 평화 시위를 하기로 했고요. 어쨌든 이 덕분에 그 전에 중국의 어떤 그 군대가 투입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잦아들었죠. 대신에 중국은 무력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하기 위해서 선전을 금융 기능 어떤 강화 도시로 키우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2025년까지 선전을 세계 선두권 도시로 키우고 2035년까지 세계를 리드하는 도시로 키우고 2050년까지 글로벌 벤치마크 도시로 선전을 키우겠다. 결국 이 얘기는 홍콩의 돈줄을 죄버리겠다. 그래서 선전에서 투자하는 것, 인수합병 이런 것들에 대한 장벽을 낮춰줬고요. 그리고 선전에서 의료 체제를 지원한다든가 직업 훈련을 시킨다든가 5G를 구축한다든가 그리고 홍콩 시민이 만약에 이 선전에서 일을 하면 시민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홍콩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요. 오성운동과 동맹이 지난번에 연정 정부를 만들었습니다만 1년 2개월 만에 붕괴됐죠. 어찌 보면은 지난 유럽연합 회의에 그러니까 선거에서 지지율이 높아졌던
부총리가 역모를 저질러서, 역모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성운동의 이탈리아 총리가 사임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게 아니라 지금 경제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 문제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성운동과 연정하고 싶다. 그리고 오성운동도 민주당이랑 연정하고 싶다. 자, 27일 날 결정이 납니다. 다음 주 이제 다가오는 주겠죠. 아마 연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아무리 연정을 한다 그래도 얘네들도 결국 동상이몽이며 물과 기름이고 결코 섞일 수 없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뭐 당장은 이탈리아에서 민주당과 오성운동이 연정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당장의 안도감은 줄지언정 그게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여전히 물과 기름일 수밖에 없다. 자,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영국이 이란의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란은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를 석방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스테나 임페로 선장이 열받아가지고 이란 외무장관을 만납니다. 이 새끼야, 우리 영국에서는 니네 풀어줬는데 왜 나 안 풀어줘? 그랬는데 뭐 두 나라가 뭐 대화가 잘 됐다 뭐 얘기합니다. 이 그레이스 1호를 석방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지만 영국은 석방을 해줬고요. 이란은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재고 자기한테 어차피 어쨌든 이란은 영국 유조선을 잡고 있어서 뭐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저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19일 날은요. 여러분들 화웨이의 그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기간 연장시켜줬죠. 90일 동안. 이게 누구나 알고 있었던 카드였죠. 왜냐하면 그 전주에 주식이 뉴욕 증시가 3% 급락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증시가 하락해서 만약에 중국과 무역 분쟁을 더 격화시켜서 증시가 또 하락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겁이 나니까 그거를 뭔가 좀 이렇게 좀 보듬기 위해서 화웨이를 이렇게 연장을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정말 우리 집 행운이도 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할 정도로 너무나 뻔한 카드가 보였죠. 그리고 대신에 미국은 그래도 곧 죽어도 미국이니까 화웨이 계열사 46곳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지금 현재 114개의 계열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800포인트 증시가 하락하자, 약 3% 정도 가까이 하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기업 연장해줬고요. 시진핑 주석과 통화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무역협상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9월 고위급 회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 앞서에는 9월달 고위급 회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미중 무역협상 뭐 길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환장할 일이 뭐냐면 이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뭐 길게 끌고 빨리 끝내고 그 카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카드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시진핑한테 넘어갔죠. 자,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건재를 과시했죠. 제가 이 베이다이어에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에다가 힘을 집중시켜주지 뭐 비판하거나 어떤 지도력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이 미쓰리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이렇게 힘을 얻은 그 시진핑 주석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좀 어떤 페이스를 자기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금요일 증시가 열리기 전에 열리기 한두 시간 전에 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아시아 쪽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다가 5에서 10% 관세 부과하겠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어제 이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요. 미국산 콩과 원유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9월 1일부터 당장 부과하고요. 뭐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은 미국처럼 12월 15일로 밀어놓습니다. 제가 이놈의 콩 때문에
콩 때문에 내가 미쳐, 콩 때문에 내가 미쳐, 뭐 이런 노래를 제가 불렀던 기억도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는 중국이 콩을 사주길 바라고, 그리고 사준다고 했고, 근데 안 사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콩이 썩고 있고요. 썩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쪽에서 이번에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9월 1일부터 당장 관세를 때리는 거는 바로 콩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아니라 중국과 트럼프의 전쟁인 것 같아요. 예. 자, 중국판 블랙리스트,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열받았죠. 그래서 곧바로 2,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의 25%의 관세를 30%로 인상했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25% 관세를 부과하나 30%로 관세나 부과하나 이제 중국은 거기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자, 프랑스 디지털세로 넘어가면은요. 7월 달에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통과시켰죠. 그래서 프랑스가 이거를 1월 달부터 소급을 하면 1년 동안에 한 5억 유로 정도의 이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마존이 열받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아마존이 어떠한 반격을 하기로 했냐면 10월 달부터 아마존에 이제 이렇게 물건을 팔겠다고 판매업자들 그들한테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프랑스 중소 규모의 어떤 그 제3자 판매업자들한테 프랑스 정부에서 아마존한테 부과하는 3%의 그 디지털세를 수수료로 바로 내게끔 3% 니네가 내라 이렇게 반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하로 넘어가면은요. 지난번 7월달 FOMC 금리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지난주에 몇몇 위원들은 금리 동결을 지지했고요. 그리고 2명의 위원이 25bp로는 안 돼. 50 해야 돼. 50 이랬고요. 조기에 금리를 인하하면 진짜 경기가 둔화됐을 때 우리 연준에서 쓸 카드가 없어. 이런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유연성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하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열받았죠. 계속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최소한 1% 인하해야 된다. 거기다가 일부 양적 완화도 필요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너 퍼팅을 못하는 골퍼 같다. 너 집에 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크게 나오지 않자 심핑 국가주석과 파월 중에 누가 더 적이냐 뭐 이런 얘기 하다못해 뭐 중국 시진핑이야. 지금 무역 분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자기네 아군까지 적으로 치부해버리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왠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경질시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또 지난주에 증시를 좀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가 7월달 금리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 걔네들 왜 금리를 인하했대? 나는 금리 동결했거든? 뭐 이렇게 의견을 내놨고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 내가요 7월 달에는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금리 인하 카드 던졌는데요. 이제부터는 금리 동결이지. 뭐 장마다 망둥이 나나 장마다 뭐 금리 인하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머나 쟤네들 봐. 금리 인하 안 할 생각들을 하고 있네? 뭐 이래서 실망감 때문에 증시에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이 23일 날 열렸죠. 별거 없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기 전망 좋아.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는 둔화 중인데 그거 누구 때문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분쟁이 한몫하고 있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내려놓은 것 같다. 그래 자르려면 잘라라. 야 나 더 이상 싫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시장에서는 그러나 여전히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FOMC에서 금리 인하 할 거야. 자, 100%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제로 넘어가 보면은요. 모건 스탠리에서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도 미 증시 추가 하락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을 미쓰리가 그동안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이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 금리를 인하하면 무엇하리요? 돈을 풀면 무엇하리요? 경기 부양을 하면 무엇하리요? 이제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자, 뉴욕타임즈에서 과연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오긴 올 것 같은데, 예. 내년에 오는 게 아니라 미쓰리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는 ING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2020년 경기 침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시작했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그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 내수 시장이 붕괴되고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그 투자를 미루고 그리고 고용이 축소되고 임금이 삭감되면 국민들이 소득이 감소될 것이다. 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서 위기를 대응했지만 지금은 이미 금리가 싼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이 대응할 만한 어떤 카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중국의 경기 침체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자기네가 미국이 이기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중국의 대미 무역 수출은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7월 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증가되고 있으며 미국의 소비 심리는 하락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저는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 보고 있는 게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동안은 미쓰리가 무슨 얘기하면은 좀 시간이 텀이 있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 시장과 미쓰리가 같은 스텝으로 지금 같은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럼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는 내년도 2020년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ING 주거든요. ING 중이거든요. 내년에 2020년 제아의 종소리 땡땡땡 종소리 33번 들으면은 자, 경기 침체 시작 이걸까요? 절대 경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시장에서는 미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숙제가 있으면 그 숙제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 숙제를 맞이하는 게 싫은 거죠. 풀어야 되기 싫은 겁니다. 숙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미뤄요. 내년에 경기 침체 올 거고 아직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은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국은 경기가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레리 커덜로와 피터 나바로는 미국 경기 침체 아니다. 소비는 좋고 임금은 상승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저축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인 수익률 곡선 역전은 없었다라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2년물 국채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해서 끝났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죠. 자기를 되게 크게 보고요. 본인을. 예. 그러니까 물론 인간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건 있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쟤는 왜 저렇게까지 본인을 저렇게 이렇게 포장을 할까?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있거든요. 제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미국은 자기네들이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에 그 후배를 보면은요. 저는 워낙 좀 독서를 많이 하니까 약간 가끔씩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 제가 이제 현실을 완전히 직시시켜 주거든요. 예,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문장을 하나 완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한 문장을 완성을 못 해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한 문장을 제대로 완성을 하지 못하는데 저한테 제가 몇 년 전에 나 출판사에서 이제 좀 책 좀 쓰고 싶은데 책 내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이제 그 후배랑 했는데 그 후배가 나도 출판사에서 책 쓰자고 연락 왔는데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한 문장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내가 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을 그렇게 스스로 냉정하게 보기가 어렵죠. 자, 미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요. 자기네들의 경기 침체, 자기네들의 현재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소매 판매가 잘 나왔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한 10% 이거 세금이나
이거 카드 만지작거리다가 안 하기로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소매업체가 실적이 좋자 미국 경제는 전망이 견고하다. 침체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IMF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경고했고요. 미국 의회 예산국은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올해 9,600억 달러,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가 될 건데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저는 미국은 올해 1조 달러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모기지 시장 11년 전 위기로, 그러니까 11년 전에 문제가 발생됐는데 다시 얘가 원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비우량 모기지 대출이 450억 달러가 됐는데 10년 이래로 지금 최고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유동성이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분명히 미국의 은행들은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막았기 때문에, 물론 비우량 모기지 채권이기 때문에 좀 겁도 나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 문제가 다시 어떤 이 시장의 원흉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진 않습니다. 자, 노무라에서 8월 초 혹은 8월 말 혹은 9월 초에 리먼 사태급 매도가 나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제 오늘 방송을 귀결하는데요. 하버드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고 했죠. 이 얘기도 돈다방 미스리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뺏어오고 있다.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중국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했어야 되는 거는 초전박살.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빨리 게릴라식으로 그냥 탁탁탁탁 꾸고 그냥 중국의 항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그냥 풀어주면서 아주 여유 있는 척, 그래 90일 동안 휴전하지 뭐, 이렇게 질질질질 끌다가 결국 지금 오히려 미국은 중국한테 끌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14일 날 다우지수가 800포인트 하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쫄았습니다. 그래서 JP모건과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들과 전화 회의를 하죠.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는데 나 대통령 못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경제 펀더멘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또 정신 나간 CEO들이 아이고 대통령 각하, 소비는 탄탄하지만 만약에요 지금 중국과 무역 갈등이 좀 진전된다면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자, 애플의 CEO와 미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는 이제 애플의 팀쿡 CEO가 이제 투덜투덜 거렸겠죠. 아이씨, 당신이 그냥 무역 전쟁 해가지고 그냥 막 삼성은 영향 안 받는데 애플은 영향받고 막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어. 그러면 삼성과의 경쟁에서 애플 지원할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출생 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는 제도 폐지하겠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지지율을 집결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건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신이 나한테 너 이거 해. 그렇게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는 거야. 앞에 대통령들이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신이 나를 꼭 집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라고 하면서 정말 사기꾼들이 하는 전형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 제가 이 얘기 해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왠지 불쌍해지고 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 금융 위기를 일으킨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 한 주 뉴욕 증시를 돌아보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이슈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각국의 경기 부양책을 한 주 동안 이렇게 몰아서 해봤던 적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각국은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뭐 이게 단순히 국가적인 면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 시장에서도 그래서 제가 앞서서 지금 시장에서는 마치 야동 중독자처럼 정책은 더 강력해야 되고 금리는 더 많이 혹은 자주라기보다 한꺼번에 아주 많이 세게, 그리고 어쩌면 유가도 마찬가지로 감산 양이라든가 감산 기간을 동시 패션으로 같이 진행해야 되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이 뉴욕 증시가 개장되기 직전에 이제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명 중국의 역공이라고 불리우는 일이 이제 진행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다시 30%로 인상하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금 다시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26일 날 뭐 물론 오늘 또 일요일 날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8월 마지막 월요일은요. 우리가 힘겹게 시작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이제 다가오는 8월의 마지막 주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과연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제가 꼼꼼히 준비해서 내일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팟빵을 통해서 기획방송을 하나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어떤 내용을 전해드려야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마지막 주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8월 26일 월요일 날 더욱더 철저히 꼼꼼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